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내리꽂히는 번개와 함께 맹렬한 폭우가 강한 그룹의 본가 저택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는 마치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한서윤은 자신의 발치에 흩어진 이혼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종이 위에는 이미 강민혁의 서명이 날카롭게 갈겨 쓰여 있었으며 그 글씨체마저 그녀를 향한 경멸과 증오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그녀의 불룩한 배는 얇은 원피스 위로 힘겨운 무게감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인 강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민혁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서윤을 향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있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중요한 계약들이 연달아 파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불행의 근원이라고 매도했고 옆에 앉아있던 최유라는 그런 민혁의 팔을 감싸 안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그의 화를 부추기고 있었다. 유라는 겉으로는 서윤을 걱정하는 척 위선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웃음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서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민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고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기에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밖에는 태풍이 불고 있고 당장 갈 곳도 없으니 제발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 별채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힘에 밀려 서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인한 통증보다 남편의 비정함이 그녀의 심장을 더 깊숙이 찔러왔으며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최유라는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내려다보며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고 민혁의 귀에 대고 뱃속의 아이가 정말 민혁의 핏줄인지 의심스럽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민혁은 유라의 말에 동조하며 서윤에게 삿대질을 해댔고 너같이 무능하고 배경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서 감히 조건을 내거냐며 당장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그는 서윤이 결혼 생활 내내 그를 위해 헌신하고 뒤에서 묵묵히 내조했던 모든 시간들을 부정했고 오로지 눈앞의 이익과 유라의 달콤한 거짓말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독재자가 되어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은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기를 반복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부른 배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아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괴물로 변해버린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한때 뜨거웠던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하인들을 불러 서윤의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말고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집안의 고용인들은 주인의 서슬퍼런 분노가 두려워 감히 서윤을 도와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잡으려는 경호원들의 손길을 거부하며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어 민혁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뒤 종이를 민혁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짐을 상징하는 듯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비바람이 서윤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옥죄던 감옥에서 해방되는 소리이기도 했다. 빗물에 젖은 정원의 돌길은 미끄러웠고 그녀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배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며 저택의 거대한 철문 밖으로 나아갔다. 정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도로와 쏟아지는 빗줄기뿐이었고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적막한 거리에서 서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녀의 뱃속 아이가 불안한 듯 태동을 시작했고 서윤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아내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뱃속의 아이와 찢어질 듯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때 멀리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위압적이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길가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 차량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그녀의 앞에 멈춰섰고 검은색 차체는 빗물을 튕겨내며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중년의 남성이 급히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복장은 완벽하게 갖춰 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태도에는 절제된 예의와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남성은 서윤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모셔온 주인을 대하는 충직한 집사의 그것과 다름없었으며 서윤은 익숙한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실장님이라고 작게 부르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성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그는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말하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차 안은 밖의 날씨와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따뜻하고 안락했으며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조명은 지친 서윤의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다. 김 실장은 능숙하게 차를 돌려 저택을 빠져나갔고 서윤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강한 그룹의 본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 그 모습을 각인시켰다. 저 집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은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그 악몽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그녀는 깨달았고 이제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따뜻한 담요와 따뜻한 차를 건넸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온기를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는데 그 내용에는 해외에서의 요양과 출산 그리고 복귀를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후계자의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최고급 세단은 흔들림 없이 질주했고 이는 마치 앞으로 서윤이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듯하면서도
그 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엄마가 반드시 너를 왕좌에 앉히고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맹세였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민혁과 최유라 그리고 강한 그룹을 무너뜨릴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날을 위해 자신의 진짜 이름과 신분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한편 저택에 남은 강민혁은 서윤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최유라의 교태에 인해 그 감정을 지워버렸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서윤이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죽어가거나 기껏해야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민혁은 유라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지만 그것은 파멸로 향하는 마지막 축배였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서윤을 태운 차는 공항으로 향하는 전용 도로로 접어들었고 멀리서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김 실장은 서윤에게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전용기가 대기 중이라고 전하며 이제부터는 아가씨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가씨라는 호칭은 결혼 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녀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존귀한 신분을 일깨워 주었고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곳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그것은 안녕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으며 3년 후 그녀가 다시 이 땅을 밟을 때는 서울 전체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폭우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지만 서윤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서윤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한 그룹의 위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는데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강민혁의 제국은 이제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강한 그룹 본사 건물의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영회의는 매일같이 고성과 비난이 오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강민혁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임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떨어지는 주가와 연이어 취소되는 수출 계약건에 대한 책임을 실무진들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독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식에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유라였는데 그녀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도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 민혁의 신경을 긁어놓았다. 그녀는 민혁의 굳어버린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 나온 한정판 가방을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들어대며 법인 카드의 한도가 막혔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철없는 어린아이보다 더 한심해 보였다. 민혁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유라에게 소리쳤지만 유라는 오히려 자신이 강한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몰라준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에 불타오르던 애정은 온데간데없고 서로에 대한 짜증과 혐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강한 그룹에게 유일한 동아줄처럼 내려온 소식은 정체불명의 글로벌 투자 회사인 오로라 인베스트먼트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강한 그룹의 대규모
자금을 수혈할 의향이 있다는 첩보였다. 오로라는 뉴욕과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회사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으나 그들이 손을 대는 기업마다 기적처럼 되살아나거나 혹은 뼈도 못 추리고 공중분해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혁은 이것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이라고 확신하며 오로라의 아시아 지부 설립 기념 파티이자 투자 협약식에 사활을 걸기로 결심했고 모든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출범식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정보를 캐내려는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찬란한 불빛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넘쳐났지만 참석자들은 강한 그룹의 강민혁이 과연 이 까다로운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수군거렸다. 민혁은 턱시도를 빼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지만 넥타이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길에서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고 옆에 선 최유라 역시 화려한 드레스로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태도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었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오로라 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웅성거리던 장내는 일순간에 정적에 휩싸이며 모두의 시선이 입구를 향해 고정되었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장이자 이번 투자의 전권을 쥔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나 외국인 남성을 예상했으나 레드카펫 위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고혹적인 젊은 여성이었기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살려주는 짙은 버건디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걸친 검은 재킷은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팅된 긴 웨이브 머리와 붉은 입술은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과도 같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파티장에 있던 거물급 인사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걸음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낯선 여자의 얼굴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묘한 불쾌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와 혼란스러워했고 최유라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여성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민혁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여성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고 세련된 화법으로 좌중을 휘어잡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인 스텔라 한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썩은 부인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던져 긴장감을 조성했다. 스텔라 한이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로 그들을 물리치고 곧장 강민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스텔라 한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고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그 공포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상을 띄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입가에 맺힌 차가운 미소는 그가 3년 전 폭우 속에 내버렸던 전처 한서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늘 수수하고 기죽어 있던 가정주부 한서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당당하고 화려했으며 무엇보다 눈빛 속에 담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냉철함이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스텔라 하는 민혁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는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민혁의 내면을 샅샅이 훑어보는 듯해 그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며 강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소문대로 대단한 분이시라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 톤조차 예전의 서윤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서울, 억양이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고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아귀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 민혁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옆에 있던 최유라는 민혁이 넋을 놓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신을 강민혁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스텔라 한을 견제하려 했지만 스텔라 한은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민혁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스텔라 한은 유라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민혁에게 강한 그룹의 재무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엉망이라 실망스러웠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유라는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스텔라 한의 태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감히 화를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민혁은 젖먹던 힘을 다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혹시 우리 구면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스텔라 한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런 촌스러운 작업 멘트는 사양하겠다고 우아하게 받아쳤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민혁의 의심을 사전에 차단해버렸고 민혁은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그 무능하고 촌스러운 한서윤이 이렇게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돌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살려줄 구세주 스텔라 한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스텔라 한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민혁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강한 그룹에 대한 오로라의 투자 제안서이자 동시에 구조 조정 계획안이었다.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강한 그룹의 부도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고 그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스텔라 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고 민혁과 유라도 얼떨결에 잔을 들어 그녀와 부딪혔지만 쨍하고 울리는 유리잔 소리는 그들에게 축배가 아닌 조종처럼 들렸다.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민혁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는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그 말 속에는 뼈저린 증오와 복수의 예고가 숨겨져 있었다. 스텔라 한이 몸을 돌려 다른 귀빈들에게 인사를 하러 떠나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스텔라 한은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는데 방금 전까지 가면을 쓰고 연기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뒤로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오늘 정말 완벽하셨다고 보고했고 서윤은 와인잔을 흔들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3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밤을 떠올렸고 그때의 한서윤은 죽고 없으며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스텔라 한만이 존재함을 되새겼다. 그 시각 강민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스텔라 한의 잔상을 떨쳐버리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향기, 말투, 눈빛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끔찍하게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최유라는 옆에서 스텔라 한이 재수없다며 계속해서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스텔라 한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만이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호랑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스텔라 한은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대표이사가 아닌 상처 입은 한 아이의 엄마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액자 속의 아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엄마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 지호의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민혁을 쏙 빼닮은 눈망울로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서윤에게 있어 복수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한 그룹의 주가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와의 협력설이 보도되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언론들은 강민혁의 탁월한 리더십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혁은 사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젯밤의 불안감은 일시적인 착각이었다고 치부하며 다시금 오만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스텔라 한에게 최고급 화환과 선물을 보내라고 지시하며 이 기회를 통해 그녀를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었지만 그것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같은 시각 스텔라 한의 사무실에는 강한 그룹의 재무제표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유라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밀조사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붉은 펜을 들어 강민혁과 최유라의 이름 위에 X 표시를 그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강한 그룹의 앞날에는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복수의 화신이 된 스텔라 한이 서 있었다. 강한 그룹의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스텔라 한이 붉은 펜으로 그어진 재무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임원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내노라 하는 기업의 중역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식은땀을 흘렸다. 스텔라 한은 강한 그룹의 자금 흐름이 마치 구멍난 독과 같다며 특히 마케팅 부서와 홍보팀에서 지출된 천문학적인 비용이 회사 홍보가 아닌 특정 개인의 사치와 품위 유지를 위해 쓰인 정황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사실상 강민혁의 현재 아내인 최유라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명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뼈아프게 꼬집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민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투자자의 권한을 가진 스텔라 한의 말에 감히 반박할 수가 없어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굴욕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 한서윤이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했던 모습을 무심코 떠올렸고 눈앞에 냉철한 투자 전문가에게서 묘하게 겹쳐 보이는 전처의 그림자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스텔라 한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유창한 전문 용어들은 가정주부였던 한서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기에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상념을 떨쳐내려 애썼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유라는 분노에 차서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화병을 집어 던지며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녀는 스텔라 한이 자신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달려가 스텔라 한이 투자를 빌미로 경영권 간섭이 너무 심하다며 당장 계약을 파기하라고 종용했지만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는 강한 그룹에게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기에 민혁은 유라의 불평을 묵살해 버렸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유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스텔라 한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유라는 며칠 뒤 열릴 예정인 강한 그룹 주최의 자선 패션쇼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 스텔라 한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는 뒷조사를 통해 스텔라 한의 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았다. 그녀는 매수된 삼류 기자들과 인터넷 여론 조작단에게 스텔라 한이 해외에서 몸을 팔아 성공했다거나 마피아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브로커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유라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텔라 한이 가짜뉴스에 당황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드디어 자선 패션쇼 당일이 되었고 행사장인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셀러브리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최유라는 이날의 호스트로서 가장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다며 가식적인 멘트를 날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입구를 향해 있었고 스텔라 한이 나타나기만을 벼르고 있었다. 잠시 후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자 스텔라 한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그녀는 별다른 장신구 없이도 고귀한 기품을 뿜어내며 유라의 화려함을 단숨에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스텔라 한이 자리에 앉자마자 유라는 계획대로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을 띄우며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는 오늘 특별히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운을 떼었다. 그녀는 은근슬쩍 스텔라 한을 쳐다보며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여성들의 타락한 행태를 비난했고 사전에 섭외된 기자들이 스텔라 한에게 달려들어 자극적인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스텔라 한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스텔라 한은 찻잔을 들어올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스텔라 한이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갑자기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바뀌기 시작했고 유라가 준비했던 비방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최유라가 명품관 직원에게 갑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CCTV 영상과 강한 그룹의 법인 카드로 불법 도박 자금을 결제하는 내역. 그리고 과거 그녀가 신분 세탁을 하기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슬라이드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스텔라 한이 아닌 당황하여 사색이 된 최유라를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비리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게 다 조작이라고 소리쳤지만 스크린에는 그녀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내역과 비밀 장부의 사본까지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VIP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는데 그는 아내의 과거보다 회사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었다. 스텔라 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장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유라 앞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타인의 흠을 찾기 전에 자신의 거울부터 닦는 것이 기본 예의가 아니겠냐고 부드럽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유라는 분노와 수치심의 이성을 잃고 스텔라 한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지만 스텔라 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라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쓰러진 유라는 엉망이 된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고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무대로 뛰어 올라왔지만 그는 넘어진 아내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기자들을 향해 이 모든 것은 최유라 개인의 일탈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꼬리 자르기 식발언을 내뱉었다. 유라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민혁을 올려다보았지만 민혁의 눈에는 이미 유라에 대한 애정은커녕 혐오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스텔라 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서서 강민혁과 최유라가 서로를 물어뜯는 추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이런 수준 낮은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힘들겠다며 혀를 찾고 민혁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 앞에서 쩔쩔맸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스텔라 한의 눈동자에서 3년 전 비오는 날 자신이 내쳤던 한서윤의 슬픈 눈망울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행사가 엉망으로 끝난 뒤 호텔 로비에서 민혁은 스텔라 한을 뒤따라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러 세웠는데 그는 어떻게든 오로라의 투자가 철회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굴한 표정으로 아내의 실수를 사과하며 제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스텔라 한은 차갑게 그를 외면하며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잔과 같다는 말을 남겼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당신이 진짜로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고 속삭였고 그 말은 민혁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강민혁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유라는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집안 곳곳에는 그녀가 남긴 사치스러운 물건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조강지처 한서윤을 떠올렸는데 그녀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의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던 유일한 안식처였음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진정한 보석을 버리고 썩은 돌멩이를 주워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편 스텔라 한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는데 오늘 최유라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해외에 있는 아들의 영상을 재생했고 화면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해맑게 웃는 지호의 모습을 보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표정이 풀리며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속삭이며 이제 남은 것은 강민혁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강한그룹 사모님의 추악한 민낯과 강한그룹의 도덕적 해이를 대서특필했고 강한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강민혁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은행들은 대출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해 강민혁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스텔라 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녀의 비서는 회장님이 현재 매우 바쁘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스텔라 한은 사무실에서 폭락하는 강한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김 실장에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그룹의 알짜배기 계열사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적대적 인수 합병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혁의 사진 위에 붉은색 X 표시를 하나 더 그으며 이제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혈육에 관한 비밀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최유라를 넘어 강민혁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고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강민혁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스텔라 한이라는 여자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와 무심코 내뱉는 말투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 지경이었고 만약 그녀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한서윤이라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평소 은밀한 일을 처리해 주던 심부름 센터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텔라 한의 지난 3년간의 행적과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쳐 오라고 지시하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며칠 뒤 소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든 민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스텔라 한이 해외에서 머물렀던 거주지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민혁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어느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는데 그곳에는 스텔라 한이 한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이의 나이는 얼핏 보아도 서너 살 정도 되어 보였고 그 시기는 정확히 자신이 서윤을 내쫓았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었기에 민혁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을 집어들었고 사진 속 아이의 이목구비를 확인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민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놀라울 정도로 그를 닮아 있었는데 오뚝한 콧날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고 지적인 눈매가 강민혁 자신의 핏줄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진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서윤이 감히 자신의 아이를 낳아 몰래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묘한 희열을 느꼈다. 다음 날 민혁은 소장이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가 다니고 있다는 강남의 최고급 영재 유치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 아이를 단번에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보다는 벤치에 앉아 두꺼운 원서책을 읽고 있었다. 민혁은 차창을 내리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아이가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나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의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유전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다시금 확인했다. 그때 유치원 교사가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아이는 읽던 책을 덮고 유창한 외국어로 대답을 했는데 그 모습은 고작 3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똑똑해 보였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저 아이야말로 강한 그룹을 이끌어갈 진정한 후계자라고 확신했고 그동안 최유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한서윤이 이 아이를 무기로 삼아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에 차오른 민혁은 당장 스텔라 한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차를 돌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본사로 향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 식구가 함께하는 화려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겉으로는 차갑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아이를 통해 다시 재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민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텔라 한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며 넥타이를 고쳐매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가장 위엄있고 관대한 가장의 표정을 연습했다. 스텔라 한의 비서실장이 예고 없는 방문이라며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육중한 대표이사실 문을 열어 젖히며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스텔라 한이 창을 등지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혁의 무례한 등장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성큼성큼 다가가 책상 위에 아이의 사진들이 담긴 봉투를 거칠게 던지며 이제 연극은 그만하고 솔직해지라며 큰 소리를 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민혁은 책상을 짚고 상체를 숙여 스텔라 한과 시선을 맞추며 감히 내 핏줄을 숨기고 키울 생각을 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소유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짐짓 너그러운 척 위로를 건네며 이제라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과거의 일은 모두 덮어주고 다시 아내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며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장차 그룹의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포부까지 늘어놓았다. 스텔라 한은 민혁의 장황한 연설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가 말을 마치자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건조해서 민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보자 스텔라 한은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정적 속에 3년 전 그 비바람 치던 밤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녹음기 속에서는 민혁의 취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는데 뱃속의 아이가 내시인지 어떻게 아냐며 당장 나가서 죽어버리라는 폭언과 함께 서윤이 애원하는 비명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스텔라 한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 아이는 강민혁의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한서윤의 아들 한지호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민혁이 아이를 부정하고 내쳤던 그 순간 이미 부자 관계는 끝났으며 법적으로도 당신은 이 아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황한 민혁은 말을 더듬으며 그때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스텔라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는데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 아래에는 친권 포기 각서와 접근 금지 신청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 민혁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스텔라 한은 이 유전자 검사지는 당신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는지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스텔라 하는 아이가 벌써 3개 국어를 하고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 멘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신 같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간 밑에서 컸다면 아이의 재능은 썩어버렸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지호가 당신의 썩어빠진 강한 그룹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것이며 언젠가 당신의 회사를 집어삼키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혁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복권, 당첨권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혁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무릎을 꿇을 기세로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민혁의 양팔을 결박했다. 스텔라하는 끌려나가는 민혁을 보며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고, 만약 아이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강한 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서늘하게 협박했다. 민혁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복도에 내동댕이 쳐진 민혁은 지나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옷매무새를 추슬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후계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미칠 것만 같았고,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괴로워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으며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마주했고, 거울 속의 남자는 천하를 얻을 기회를 발로 차버린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온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맑은 하늘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는 주머니 속의 아이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오기와 집착이 그의 눈동자에 어두운 불꽃을 피어오르게 했고, 그는 법이든 불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빼어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의 잘못된 집착이 결국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마지막 방아쇠가 될 것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사무실에 남은 스텔라하는 민혁이 만지고 간 책상 위를 소독 티슈로 깨끗이 닦아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에게 민혁은 이제 제거해야 할 오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에게 강민혁이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호를 2배로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강한 그룹에 대한 자금 압박을 최고 수위로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호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모성애와 복수심으로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한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강한 그룹의 주가 현황판에는 붉은색이 아닌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증권가에는 강한 그룹이 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스텔라한이 이끄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공매도 작전을 개시함과 동시에 강한 그룹의 분식 회계 증거와 강민혁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해버렸다. 순식간에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강한 그룹의 본사 상황실은 흡사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밀려드는 항해 전화와 반대 매매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거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고 떨리는 손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정재계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수신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함정에 완전히 갇혔음을 깨달았고, 그 함정을 설계한 거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전처 한서윤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포효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메아리뿐이었다. 자금줄이 막힌 은행들은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며 당장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해왔고, 채권단이 회사 로비로 들이닥쳐 강민혁을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회사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유라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강민혁 몰래 회장실 금고에 접근했는데 그녀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탐욕과 공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정신이 팔린 사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금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뭉치와 골드바 그리고 무기명 채권들을 허겁지겁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식량을 훔치는 쥐새끼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녀는 이 돈만 있으면 해외로 도피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망상하며 서둘러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어리석은 계획은 이미 스텔라 한이 손바닥 안에 있었다. 최유라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카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운전석에 오르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들이 그녀의 차를 포위했고 차에서 내린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수사관들은 최유라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며 차가운 수갑을 그녀의 손목에 채웠고 유라는 발버둥 치며 이거 놓으라고 악을 썼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강민혁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그 추악한 모습은 현장에 잠복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편 회장실에 고립되어 있던 강민혁은 최유라가 회사 자금을 들고 튀려다 잡혔다는 뉴스를 접하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그에게는 분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곧이어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강민혁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가결시켰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스텔라 한이 새로운 대주주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상석에 앉아있는 민혁을 내려다보며 이제 그 자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니 당장 내려오라고 명령했고 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버티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스텔라는 이사들에게 강한 그룹의 회생 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존 경영진의 전원 사퇴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선언했고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압도된 이사들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민혁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전처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졌고 한때 그에게 굽신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쌓아온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사상 누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강민혁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가 동결되었고 거주하던 저택마저 압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양복 한 벌과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허기와 추위에 떨며 화려했던 지난날을 회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뼈저린 후회뿐이었고 그제야 자신이 한서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무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살기 위해 한서윤에게 매달려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로 찾아가 그녀가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서야 스텔라 한이 김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에 나타났고 민혁은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짓단을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비굴하게 굴었지만 스텔라 한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어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민혁은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스텔라 한의 영린을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텔라 한은 민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으며 내 아이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고 일갈했고 김 실장에게 눈짓을 하여 민혁을 떼어놓게 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신이 3년 전 비 오는 날 임신한 나를 내쫓으며 했던 말들을 기억하냐고 물으며 그때 당신은 나에게 죽어버리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 이 비참한 꼴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은 내가 느꼈던 것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평생 그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민혁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스텔라 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했다. 호텔 로비에 남겨진 민혁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비참하게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은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오만방자한 CEO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처량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파산한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와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강한 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주인인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등장을 대서특필했고 강민혁과 최유라의 구속 수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스텔라 한은 인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강한 그룹 본사 회장실에 들어섰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강민혁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명패를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의 전리품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스텔라 한은 비서에게 지시하여 강한 그룹의 사명을 SY그룹으로 변경하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했으며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내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녀의 과감하고 투명한 경영 방식에 시장은 환호했고 곤두박질 치던 주가는 다시 반등하여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그녀의 능력을 입증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경제계를 이끄는 리더로 우뚝 섰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스텔라 한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유라를 면회 갔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의를 입고 있는 유라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윤은 유라에게 당신이 탐했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 알겠냐고 물으며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평생 반성하며 살라고 충고했다. 유라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가소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텔라 한은 김 실장에게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음을 알리며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했고 김 실장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하며 지호 도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윤은 지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밝은 목소리는
그녀의 지친 영혼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치료제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현관으로 뛰어나오는 지호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놓지 않았는데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지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왜 우냐고 물었고 서유는 너무 행복해서 우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가 나쁜 마왕을 물리치고 우리 성을 되찾았다고 동화처럼 이야기해 주었고 지호는 엄마가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밤이 깊어 지호가 잠든 후 서유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3년 전 그 비참했던 밤과는 달리 오늘의 밤하늘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을 단련시켜준 시련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민혁과 최유라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고 그녀는 오롯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흐름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강민혁에게 지난 1년은 10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징벌의 시간이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쪽방촌 골목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 차가운 바람은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고 있는 강민혁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며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강한 그룹의 총수였던 그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간신히 일감을 구해 공사판으로 나가는 트럭 짐칸에 몸을 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을 삼켰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메아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민혁의 손은 거칠게 트고 굳은 살이 박혀 예전의 귀공자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고된 삶의 흔적만이 가득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식어 빠진 도시락을 먹던 그는 동료 인부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고통을 느꼈다. 인부들은 최근 경제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SY그룹의 혁신적인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었는데 그 SY그룹이 바로 자신이 망쳐놓았던 강한 그룹의 새로운 이름이자 전처 한서윤이 이끄는 제국이라는 사실은 민혁을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SY그룹의 한서윤 회장이 보여주는 따뜻한 리더십과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찬양하며 그녀를 이 시대 진정한 여성 리더의 표상으로 꼽았고 그녀의 곁에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아들 한지호 군이 든든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민혁은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하게 숨겨두었던 낡은 신문 조각을 몰래 꺼내보았는데 그곳에는 화사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지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지호가 자신을 닮은 눈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나설 자격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한편 차가운 철창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유라의 삶은 민혁보다 더 비참하고 처절했는데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와 오만한 태도로 인해 왕따를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과 짙은 화장으로 감추었던 그녀의 본판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져 예전의 미모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좁은 독방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벽을 긁으며 자신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원망했지만 그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강민혁과 한서윤을 향해 있었을 뿐 정작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다. 유라는 가끔 면회를 오는 국선 변호사에게 자신의 숨겨둔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추가적인 횡령, 혐의가 드러나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만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면회실 유리벽에 머리를 타시며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가면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고 그 비명 소리는 닫힌 철문 뒤로 쓸쓸하게 사라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과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자의 낙인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서서히 미쳐가게 만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한 어느 날 SY그룹의 본사 대강당에서는 창립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수많은 임직원과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스텔라 한즉 한서윤 회장은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마이크 앞에 섰고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난 1년간 회사가 이룬 눈부신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하며 이 모든 영광을 묵묵히 따라와 준 임직원들에게 돌렸는데 그녀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연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연설을 마친 서윤은 특별 손님을 소개하겠다며 무대 옆을 바라보았고 꼬마 정장을 차려입은 5살 배기 한지호가 당당하게 걸어나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지호는 마이크를 잡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축사를 낭독했는데 어려운 경제 용어와 미래 기술에 대한 식견을 막힘없이 풀어내는 아이의 천재성에 참석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지호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묵은 체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조차 이제는 무의미한 감정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실장이 들어와 다음 스케줄을 보고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거침없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거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는 SY그룹의 창립 기념식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비친 서윤과 지호의 행복한 모습은 그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전광판을 보며 한 회장과 그 아들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자신이 저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는 헛된 망상을 하다가도 이내 자신의 더러운 손과 냄새나는 옷을 내려다보며 현실을 자각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때 한 아이가 민혁의 앞으로 굴러온 공을 주우러 다가왔는데 아이는 민혁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을 쳤고 곧이어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채가듯 안고 가며 더러운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속삭였다. 민혁은 멀어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호를 떠올렸고 자신이 지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원히 그 아이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라는 슬픈 결론을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화려한 도심의 불빛 뒤편에 숨겨진 그늘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준비를 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한서윤은 SY그룹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으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경영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의 아들 지호 역시 국제 청소년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주말 오후 서유는 지호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강바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호는 자전거를 타고 앞서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엄마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고 서유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뒤를 쫓아 뛰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호가 문득 엄마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서유는 잠시 강물을 응시하다가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마에게는 우리 지호가 있고 지호에게는 엄마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씩씩하게 대답했고 서유는 그런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며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속삭였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강민혁이었고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나마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지만 흐르는 눈물이 시야를 가려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잃는 고독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입술을 깨물었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서윤과 지호의 행복을 빌며 쓸쓸히 뒤돌아섰다. 서윤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만이 있을 뿐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지호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유령 따위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확신했고 오직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해가 저물어가며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고 서윤과 지호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모성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악한 자는 스스로 파멸하고 선한 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진부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고 강민혁과 최유라가 남긴 교훈은 타산지석이 되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서유는 집에 도착해 지호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마치 자신을 향해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지난날의 자신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에게 건배를 제의했고 입가에 머금은 와인의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녀는 그 길을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갈 것이다. 밤은 깊었지만 SY그룹의 본사 건물 꼭대기 층 불빛은 꺼지지 않고 서울의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한서윤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었다.